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제 이야기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장내과 초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버추얼 크로스 매칭에 대해서 김양현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양현 선생님 저 공유하시고 발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 잘 보입니다.
네, 교수님. 신장내과 전임의 김양현입니다. 신장내과 초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초독은 신의식에서 벌추얼 크로스 매칭과 에피톱 어널리시스에 대한 내과 의사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리뷰 아티클로 준비하였습니다. 리투시마비나 보르테조밉 등등 신장이식 수술 전에 탈감자 프로토콜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리시피언트에서 면역학적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면역학적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피지컬 크로스 매치라는 혈청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컴플리먼트 디펜던트 림포사이토톡식 크로스 매치 양성이 이식신 소실의 지표임을 알게 되었고 피지컬 크로스 매치가 면역학적 위험도를 결정하는 표준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후 플로사이토메트리 크로스 매치라는 더 민감한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벌추얼 크로스 매치가 발전하여 대부분 DNA 타이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추얼 크로스 매치는 도너의 림프구 사용 없이 HLA 타이핑과 안티-HLA 안티바디를 분석하여 수혜자와 잠재적 기증자 사이의 면역학적 적합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HLA 안티바디 검출을 위한 솔리드 페이지 싱글 안티바디 비드 SAB 분석과 하이 레졸루션 HLA 타이핑이 벌추얼 크로스 매치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석을 잘못 해석한다면 신의식 후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에피톱 분석은 SAB 어세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 면역 위험도를 추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피토프 분석을 적절하게 하려면 조직 적합성 검사와 관련된 기본 원리와 SAB 검사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리뷰를 통해 HLA, 항-HLA 항체 및 SAB 분석을 통한 면역학적 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서 에피토프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 HLA는 사람의 MHC로서 6번 염색체의 숄트암에 암호화되어 HLA 유전자는 높은 개별 다형성을 나타냅니다. 클래스 1 유전자는 HLA ABC를 포함하고 클래스 2 유전자는 HLA DRB1, DRB345, DQA1, DQB1, DPA1 등을 포함합니다. CDA T세포의 내인성 펩타이드를 제시하는 HLA 클래스 1 분자는 신체의 모든 핵세포에 존재하는 반면에 CD4 T세포의 외인성 펩타이드를 제시하는 HLA 클래스 2 분자는 일반적으로 B세포와 같은 항원 제시 세포에 의해 발현이 됩니다. HLA, 안티-HLA 안티바디는 거부 반응, 이식변 소실의 위험성과 관련이 있어서 장기 이식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HLA 명명법입니다. 현대 HLA 타이핑은 백혈구에 대한 혈청학적 반응 대신 HLA 유전자의 DNA 염기서열과 같은 분자 기술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대립 유전자 수준에서 HLA 명명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HLA 다음 유전자 위치 HLA 다음에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위치명을 표기를 하고 유전자명을 표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분자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별표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 숫자부터는 콜론을 찍어 두 자리씩 구역을 놔둡니다. 첫 번째 필드는 대립 유전자 그룹을 나타내며 두 번째 필드는 특정 HLA 단백질을 인코딩하는 대립 유전자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필드는 각각 코딩 영역 내에 사일런트 서브스티션 염기 치환과 넌 코딩 치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드까지 포함하는 하이 레졸루션 타이핑도 이제 최근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HLA의 구조입니다. HLA 클래스 1과 2는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HLA 클래스 1 분자는 알파 1, 2, 3 3개의 도메인으로 접혀진 헤비 알파 체인과 세포 표면의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라 불리는 라이트 체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헤비 알파 체인은 고도로 다형성인 반면에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은 고도로 보존되어서 다형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헤비 알파 체인은 HLA, ABCA에 암호화가 됩니다. HLA 클래스 2 분자는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슬, 알파 체인 및 베타 체인으로 구성이 되고 두 개의 도메인 각각 알파 1,
1이랑 베타2 체인으로 접혀집니다. 알파1 체인은 DQA1이랑 DPA1 유전자에 암호화되는 반면에 베타1 체인은 DRB1, DQB1 및 DPB1에 암호화됩니다. HLA-DR 분자와 관련하여 DRB1의 특정 대립 유전자의 변형은 DRB5, 4, 3 유전자 중 하나와 각각 DR51, 53, B3와 같은 강한 연관 비평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 모식도입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B는 HLA DRB1과 DRB3, 4, 5 사이에 링키지 디스이퀴브릴리움이며 HLA DR 하플로타입은 다음과 같은 4개의 그룹을 가지게 됩니다. HLA 하플로타입과 링키지 디스이퀴브릴리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LA 하플로타입은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한 개씩 물려받은 염색체에서 제공된 클래스 1 및 클래스 2 위치를 포함하는 HLA 유전자의 집합입니다. 이 조합은 염색체에서 각 HLA 유전자의 근접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대에 걸쳐서 같이 상속이 되지만 드물게 크로스오버가 재조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링키지 디스이퀴브릴리움은 인접한 HLA 위치의 대립 유전자가 예상보다 더 자주 함께 유전되는 현상이며 DRB1, DRB3, 4, 5, DQA1, DQB1 중에서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용하여 타이핑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입력된 대립 유전자로부터 다른 대립 유전자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HLA 타이핑입니다. 기존 신의식에서 HLA 타이핑은 혈전학적 타이핑을 이용한 HLA ABDR로 재현되었는데 이후 HLA DQ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하이 레졸루션 타이핑이 가능한 DNA 기반 기술이 임상에서 혈전학적인 방법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장 이식 수혜자나 후보자의 면역학적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HLA 분자의 아미노산 서열을 결정할 수 있는 세컨드 필드 하이 레졸루션 HLA 타이핑이 필요합니다. 클래스 2 위치의 경우 DRB1, DQB1, DPB1과 같은 베타 체인을 코딩하는 대립 유전자만 일반적으로 입력이 되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나타내는 DQA1, DPA1 및 DRB345의 대립 유전자에 대한 타이핑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는 DRB345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HLA 대립 유전자를 타이핑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 EMR에서 확인되는 HLA 타이핑입니다. 대립 유전자 그룹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티-HLA 안티바디와 신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알로 안티바디는 임신, 수혈 및 이전 이식과 같은 특정 사건을 통해 모든 다형성 부위에 대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HLA 클래스 1 항원에 대한 항체는 알파 체인만 인식하지만 LHLA 클래스 2 항원의 항체는 또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HLA DQ 항체는 베타 체인, 알파 체인, 그리고 심지어 체인의 조합까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바디는 프리폼드 안티바디와 드노보 안티바디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폼드 안티바디입니다. 이미 형성된 DSA의 항체 매개 거부 반응, 이식신 생존율에 대한 이식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non-donor HLA 항체의 존재는 이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이식을 원하는 환자에서 그래프트에 의한 DSA 흡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그래프트가 소유한 항원 또는 에피토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항체 검사에서는 탐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항체가 생기는 것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드노보 안티바디입니다. 안티-HLA DQ 항체는 이식 후 나타나는 가장 빈번한 안티-HLA 항체 중 하나입니다. 드노보 DSA는 프리폼드 DSA보다 거부 반응과 이식편 생존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안티-HLA A, B, DR, DQ 항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프리폼드 안티바디와 유사하게 드노보의 non-DSA는 이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티-HLA 안티바디가 신이식에서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안티-HLA 안티바디 디텍션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 HLA 항체 검출은 1964년 보체 의존성 세포 독성 분석법을 사용하여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항체 검출의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도입이 되었습니다. 항 HLA 항체 검출 방법은 세포 기반의 분석법과 솔리드 페이지 어세이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집니다. CDC 크로스 매칭과 플로우 사이메트리 크로스 매칭은 넌 HLA 항원에 대한 모든 DSA를 탐지할 수 있는 셀 베이스드 어세이지만 살아있는 기증자의 림프구가 꼭 필요합니다. 플로우 사이메트리 크로스 매칭은 CDC 크로스 매칭보다 상당히 민감하지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크로스 매칭은 세포 독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솔리드 페이지 어세이는 살아있는 세포 대신에 여러 개의 HLA 항원을 포함한 마이크로피드를 사용해서 언제든지 이제 수혜자의 혈청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넌 HLA 안티바디는 투스키트를 사용하지 않고는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셀 베이스드의 HLA 크로스 매치 검사로 CDC 크로스 매칭 결과입니다. 보통 이렇게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나타나고 이 표는 네거티브입니다. 다음은 솔리드 페이지 싱글 안티젠 비드 SAB 어세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AB는 다중 루미넥스 기술을 사용하고 유정자 변형 세포에서 추출한 단일 HLA 항원으로 코팅된 라텍스 마이크로비드에 부착시켜서 측정하는 가장 민감한 솔리드 페이지 어세이입니다. SAB 검사는 대림 유전자 수준에서 HLA 항원에 대한 항체의 존재를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민 플로로센스 인텐시티 MFI를 측정하게 됩니다. MFI는 2차 안티 휴먼 IgG 항체를 부착하게 된 형광 물질에 의해 방출되는 형광의 강도로부터 이제 계산이 되고 DSA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1000에서 1500 사이의 MFI를 컷오프 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MFI 레벨과 임상 결과 사이에서 사전에 형성된 DSA의 MFI가 높을수록 항체 매개 거부 반응 및 이식편 손실 위험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MFI 수준이 낮고 플로사이토메트리 크로스 매칭의 음성인 DSA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급성 거부 반응이나 그래프트의 생존을 포함하여 이식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EMR에서 보이는 루미넥스를 이용한 SAB 어세이로 MFI 결과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고 컷오프 밸류를 이제 1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MFI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비표준화된 절차에서 실험실 간의 MFI 변동은 62%였습니다. MFI 변동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표준화된 절차를 가진 기관에서도 MFI 값이 25% 미만의 차이가 있다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MFI의 계산 방법이 이제 다른 기관마다 다를 뿐 아니라 비즈에 있는 항원의 밀도와 특성이 검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SAB 키트의 MFI 값을 직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증자와 수혜자의 면역학적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MFI 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MFI 억제 요소입니다. 항 HLA 항체와 결합하여 2차 항체가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걸 차단하는 C1q, C3, C4 활성화 제품 같은 다양한 보체 성분들이 억제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음성 결과를 초래하거나 MFI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혈청 내에 농축된 면역 글로불린과 동일한 HLA 특이성을 가진 IgM 항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HLA 항체에 결합하여 2차 항체가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컴플리먼트 컴포넌트 등 다양한 보체 성분이 억제 효과를 나타내서 위음성 또는 MFI 감소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SAB에서 혈청에 구술항원, 비드의 항원을 포화시키는 항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MFI는 특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프로존 효과라고 부릅니다. 혈청 희석은 이러한 효과를 감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쉐어드 에피토프 피노미넌입니다. 시약에 포함된 비즈에는 여러 가지 코팅된 HLA 항원을 공유하는 에피토프를 인식하는 항체가 가소평가가 될 수 있고 항체가
경쟁 대상에 결합이 돼서 영향을 받는 모든 비즈의 MF 값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 항체의 역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이 현상이 더 크기 때문에 일부 양성 반응이 잘못하여 음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SAB 분석을 해석을 할 때는 이 쉐어드 에피토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쉐어드 에피토프 피노미넌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면 타겟 애플렛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비즈에서 특정 애플렛에 대한 항체는 애플렛을 보유한 인간 백혈구 HLA를 가진 비즈와 독점적으로 결합할 때 MFI가 1500이 됩니다. 그러나 비즈에 코팅된 5개의 HLA 항원에 의해 이 애플렛이 공유가 되어버리면 애플렛에 대한 항체가 각각의 비즈와 개별적으로 결합을 해서 각 비즈의 MFI는 300 정도로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변성된 항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상적으로 HLA 항원은 일반적으로 여러 분자로 구성된 폴리머로 세포 표면에 표현이 됩니다. A는 정상적인 클래스 1 분자이고 헤비 알파 체인과 베타 마이크로글로불린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래 HLA의 표면에 위치한 애플릿을 발현하는 알파 체인 사이에 홈에 이제 끼워진 펩타이드로 구성이 됩니다. B는 HLA 분자는 펩타이드 원래 성분에 의해서 애플릿이 숨겨서 이제 해당 성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는 HLA 분자의 누락된 구성 요소는 일부 항체에 대해 감지될 수 있는 원래 매립된 이제 애플릿을 보이는 장면이 HLA 분자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드 세트에 구조적인 변형이 있을 경우 항 HLA 항체의 정확한 평가를 방해해서 SAB 검사를 거짓 양성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버추얼 크로스 매칭입니다. CDC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크로스 매칭을 포함한 피지컬 크로스 매칭이 신의식의 도너와 리시피언트 간의 호환성에 대한 표준 평가였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 지배적이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최근 SAB 분석과 고해상도 HLA 타이핑을 통해서 생존 가능한 기증자 세포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면역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벌추얼 크로스 매칭의 유용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지만 벌추얼 크로스 매칭의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SAB 분석 및 HLA 유형의 특성과 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벌추얼 크로스 매칭이 피지컬 크로스 매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에피토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피토프는 B세포 에피토프와 T세포 에피토프로 분류됩니다. B세포 에피토프는 항체 또는 B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항원의 부분을 말하며 항원 결정 인자라고도 합니다. T세포 에피토프는 단백질 항원에서 유래한 짧은 펩타이드로 항원 제시 세포 등에서 주요 조직 접합성 복합체 MHC 분자에 의해 T세포 수용체에 제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T세포 에피토프는 B세포 에피토프랑 다릅니다. 본 논문에서 초점은 이제 B세포 에피토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능적 구조적인 에피토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는 라이트 헤비 체인의 다양한 가변성이 있는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체인의 가변 영역은 아미노산이 이제 가변성에 위치한 세그먼트인 3개의 상보성 결정 부위를 포함합니다. 가벼운 사슬과 무거운 사슬의 CDR은 각각 CDR L123와 CDR H123로 불립니다. CDR 중에서도 가장 가변적인 병변의 항체는 CDR H3에 의해 주요 인식이 되고 이 3차원의 구조에 대한 항체가 애플렛 또는 기능적 에피토프로 불리는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또한 항 HLA 항체는 HLA 항원에 대한 항체의 친화성을 결정하는 나머지 CDR에 의해서 애플릿 중심의 반경의 15옴스트롬 내의 영역의 구조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소엽주의의 구조를 구조적 에피토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피토프의 면역 원성과 검증성입니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모든 애플릿이 비슷한 면역 원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 원성은 애플릿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플릿의 일부는 항체를 사용하여 실험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안티바디 베리파이드 애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역 항원의 아미노산 서열화에 기초한 현재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다른 항원 항체 반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에피토프 분석은 SAB 분석의 양성 반응 패턴에 따라 수신자의 혈청에 있는 항체에 대해 에피토프를 추정하는 접근법입니다. 모든 경우에 에피토프 분석으로 면역 에피토프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식별된 에피토프는 SAB 분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보조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HLA 타이핑이나 하나씩 수동 판단의 필요성과 같은 몇 가지 이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에피토프 분석은 SAB 분석 및 벌추얼 크로스 매칭을 보완하는 데 유용합니다. 에피토프 분석의 이제 원리입니다. 첫째, 그 단일 항원 비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MFI가 컷오프 값을 초과하는 비드. 이 그림에서는 1258번을 픽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구슬의 대립자가 이제 독점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애플렛을 이제 픽을 하면 요 빨간 삼각형이 해당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애플릿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절차와 효과를 이제 이해를 더 하려면 에피토프 분석의 사례를 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 1은 기본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에피토프 분석의 예입니다. A는 신이식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리시피언트로 붙은 혈정에 있는 HLA 타입이고 이들은 SAB 어세이에서 하이 MFI 14,0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의 수신자 기증자는 HLA DQ 대립형질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굵은 글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드가 양성인 LHA DQ B1 대립유전자를 사진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은 애플릿 중에 55R만 모든 양성 반응을 설명할 수가 있어 여기에는 수용자 이제 DRB1 포1과 일치하지 않는 기증자의 DRB1 대립유전자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55R이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유일한 애플릿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2는 에피토프 분석을 위한 비드 양의 컷오프를 MF 양 값을 결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SAB 검사에서 감장력이나 항 HLA 항체가 없는 50대 남성이 신이식을 받았습니다. 혈액형 브리치 신이식으로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 이외에 리투크시막과 혈장 교환술도 이에 시행한 상태입니다. A는 도너와 리시피언트의 HLA DQ로 다음과 같고 굵은 글씨가 미스매치에 해당됩니다. 이식 6개월 후에 환자는 신기능 저하가 있어 그래프트 바이옵시를 했고 오큐2 AMR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 펄싱을 포함한 거부 반응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기능은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B에서 보면 MFI 값을 1000 이상으로 이제 설정한 에피토프 분석에서 DQB1의 182N이 가장 가능한 면역원성 에피토프로 제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DQB1 2.1에서 이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피토프 분석을 위한 커브프 값을 300으로 조정을 했을 때 DQB1의 84QL과 DQA1의 61FT가 서로 거의 모든 양성을 커버를 하는 잠재적인 면역 애플릿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MFI를 300 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 시 그 앞에서 1000 이상으로 해석을 했던 것보다 더 합리적인 설정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컷오프 설정과 안티-HLA 안티바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면역원성 애플릿을 식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이식용 벌추얼 크로스 매칭은 SAB 분석과 고해상도 HLA 타이핑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에피토프 현상이 의심되는 경우 기증자의 대립유전자를 나타내는 비즈가 없는 경우 등에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장이식 대상자의 면역학적 위험도는 감작 이력, HLA 타이핑 결과, 에피토프 분석을 통한 SAB 분석, 플로사이토메트리, 크로스 매칭 등 조직 적합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현 선생님, 에피토프 크로스 매칭 관련해서 에피토프 분석까지 포함해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해 주시면. CDC 버추얼 크로스 매치가 뭐
장점이 시간 빠르고 뭐 정밀하고 뭐 하지만 그렇지만 뭐 CDC를 안 할 수는 없죠. 마치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만 하지 않듯이 음. 그런 것이 것 같고. 아까 내가 전화 받는다고 조금 못 들었는데 혹시 CPRA 얘기하셨던가요, 김 선생님? 요 논문에서는 따로 다루진 않고 있어서 일단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이제 MFI랑 같이 이제 계산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CPRA랑 같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CPRA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너럴 포퓰레이션에 뭐 대체로 어떤 엔티젠의 빈도 이런 걸 같이 계산해서 그 가중치를 줘가지고 캘큘레이터가 있어요. 그 대한진단검사의학과에서 제공한 캘큘레이터가 있거든요. 네. 뭐 계산해 보면은 되는데 우리 여기 DSA 결과에 나오는 CPRA하고 대한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는 거랑 같이 동일한 그 엔티전을 넣어서 해보면 항상 좀 안 맞더라고요. 그게 조금 이게. 그래서 한번 코달랩에 있는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동일한 걸 쓰는데 내가 잘못 넣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궁금해서 한번 알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그리고 CPRA 전번에 미국의 코르티드 PRA는 그 OPTN에서 제공하는데 거기는 하이 레졸루션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 말씀 주십시오. 예, CPRA 전번에 그 진단검사학과 쪽에 소속된 교수님 강의할 때 한번 들어보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일단 진금 사용하는 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가로 더 하고 다른 정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DB가 독자적인 건, 그러니까 코다 독자적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공통 공인 DB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아까 또 우리 김양기 선생님 설명해 줄 때 HLA 그 타이핑할 때 보통 통상 ABDR에서 이제 그 토지해서 이제 로 레졸루션을 사용하는데 참고로 지금 혈액 종양내과 보통 BMT라고 예전에 표현했던 홀수 이식 같은 경우는 하이 레졸루션을 합니다. 하고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고양장기 이식 같은 거 요청하면은 하이 레졸루션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따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아까 내용 중에 그 MFI가 높으면 이식신의 예후가 좋지 않다. 예, 그런 데이터는 많은데 실제로 이게 임상적으로 딱 관련성은 있는데 어소시에이션 있는데 원인과 결과 관계처럼 아직 나온 거는 딱 없었습니다. 그 MFI 같은 경우는 반정량이라서 반정량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MFI가 높을 경우 낮을 경우에 폴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관련되는 이펙트들이 많아서 이게 관련이 있느냐. 근데 최근에 아마 제가 얼마 전에 그 메일 보내드리는 논문에 아마 메타 분석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일단은 MFI가 높을수록 이식신에 고형 장기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아마 공통적으로 현재는 좀 인정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뭐 전에 잠시 해준 적이 있었는데 계속 안 해주죠, 요새. 예, 요청하면 아마 이게 건수 자체가 지금 저희가 많지가 않아서 그다음 그때 말했던 게 또 검사 인원 문제, 그 검사 해주시는 분들 배치하는 거나 이런 게 좀 쉽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인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건수가 적으면 또 숙련도의 문제가 따르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 그 우리 김양 선생님이 에피톱이라고 설명했는 부분들은 보통 우리 항원 항체가 결합할 때 보통 이 단백질로서 결합하는데 아미노산의 그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 구조의 변화라든지 그다음 구조적 변화나 그다음에 안에 성분 일부가 변하는 아미노산 변화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용어 중에서 보통 에피톱 말고 에피톱 중에서도 꼭 필요한 항원 항체반은 꼭 필요한 부분을 보통 펑셔널 에피톱이라고 보통 그거를 줄여서 이플랫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용어 자체만 좀 익숙해져도
하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용어 알면 한 반 이상 공부한 거죠. 네. 특히 또 김영현 선생님이 아까 HLA 타이핑 관련해서 그 김 선생님 아까 전에 그 HLA 그 디지트 2디지트 해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로우 레졸루션에 풀 시퀀싱 하는 거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예. 요게 DNA 시퀀싱으로 최소한 이거 보고 이건 뭐지? 이게 처음 보면 어색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고 진의 로코스에 그다음에 DNA 시퀀싱 했다는 스타스 표시 처음에 RL 그룹을 붙이면은 로우 레졸루션이고 스페시픽 HA 프로테인까지 들어가면 하이 레졸루션 그다음에 치환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면은 풀 시퀀싱까지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마지막 결론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참 현재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보시면 결국은 고형장기 여전히 신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형장기 이식을 할 때 면역학적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잘 맞추면 딱 되겠죠. 그걸 이때까지 했던 게 HLA 타이핑도 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매칭, CDC 크로스 매칭도 하고 플로 사이토메트리도 하고 싱글 어세이도 하고 에피톱 부속 초과도 하고 플로 사이토메트리 5만 거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하면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HLA 같은 경우는 DQ가 중요했다가 최근엔 또 DP가 더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춰야 될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지금은 저희가 막 머리 싸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조합들이 합쳐지면서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나온 정보들을 모두 다 집어넣어서 AI에서 분석을 해줘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할 시대가 아마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좀 상황이 좀 분석해야 될 자료가 매우 많지만 결국은 매우 많은 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컴퓨터인데 맡기고 그에서 판단에 따라서 사람은 환자를 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는 저자들도 꽤 있습니다. 루코사이트 표면이 하도 엔티전이 많고 해서 정글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맞습니다. 정글 같다 해서 정글에 워낙 다양한 크로스 링킹 또 또 엔티바디 하나만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해서 아까 AI 얘기도 하셨지만은 그런 거 데이터가 쌓이면 정말 AI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자 그런 논란이 있더라고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그냥 이식 판단만 하게. 면역에서 기본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클래스 1하고 그 CD 8번 세포, 그다음 클래스 2하고 CD 4번 세포가 인터랙션하는 그런 관계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거부 반응이 생길 때 CD4 같은 경우는 이제 CD 8번 같은 경우는 사이토톡식 T셀이라서 보통 셀룰라 리액션하고 관련이 되고 그게 이제 B셀을 자극하게 돼서 B셀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T 헬퍼 셀이라 일으키는 CD4 T세포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B세포에 영향을 줘서 보통 안티바디 매드 리젝션하고 많이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또 CD4 같은 경우는 트랜스플란트 글로벌 패스에도 영향을 줘서 그런 그 영향을 주는 큰 면역학적인 기본 지식들은 아마 어느 파트를 가더라도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김연아 교수님 혹시 코멘트나 있으시면 따로 없으시네. 퀵 우리 전임희 선생님들이나 전임희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교수님.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감사합니다. 허 선생님하고 정지현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채팅창에 지금 virtual cross matching에 대해서 영어 동영상이긴 한데 꼭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해에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공유 해제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이시지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양 선생님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일정대로 하면 제 그 발표인데, 다음 주는 장기식 연구소 13차 세미나로 저는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그 같은 시간 내에 성균관대 이식외과의 김종만 교수 모시고 티슈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또 함께 강의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일에 마지막 종강 모임 허순영 선생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14차 정기 세미나 장기식 연구소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번 지난주에 한번 모셨는데 신의철 교수님, 의사이면서 의사과학자, 아마 저희 그 면역 관련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부탁드렸었고 아마 좋은 강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좌장은 허정훈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또 좋은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도 여러 선생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 주에는 같은 시간에 장기식 연구소 정기 세미나로 신정된 거 초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